이번 시간에 용역 공급은 누구누구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 용역의 범위라는 부분하고요. 공급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서 볼게요. 그리고 용역 공급은 재화의 공급하고 비교해 보시면 페이지가 되게 조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재화에 대한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은 재화만큼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용역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을 때 공급의 범위를 얘기할 건데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 당연히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용역은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이 없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 쪽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피가 좀 작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시죠. 자, 용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거래로 보셔라.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재산적인 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용역은 내가 그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입장을 놓고 보시면. 그러면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부분이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빌려주면 빌려주는 부분에 서비스 차지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중에 사업의 종류에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용역 공급이에요. 그럼 학원도 용역에 들어오느냐? 네, 학원도 용역이에요. 그래서 학원인데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세무사나 회계사? 그럼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도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도 지금 현재 회계나 세무에 대한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장 대행을 한다거나 세무신고 대행을 한다거나 뭐 회계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게 용역의 공급.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그걸 용어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무엇을 영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영무 제공이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노동력의 제공으로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노동력의 제공이 맞는 얘기잖아요. 영무라는 건 일종의 노동력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무엇한다? 사용하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들한테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부분. 그러면 서비스업이라는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빌려주는 거. 우리가 왜 임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된다? 용역의 공급이다. 자, 우리 교재 부분에 팁박스가 있어요. 그 팁박스에 보시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1과 2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업종의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 건설업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부동산업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건설은 짓는 거거든요. 그럼 시멘트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철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재화 공급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들었더니 아니야. 건설업은 지금 현재 너가 건물을 지어서 뚝딱뚝딱 떼서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너네가 영무를 제공한 것뿐인 거지. 다만 계약에 의해서 너네가 시멘트를 샀을 것이고 계약에 의해서 철근을 샀을 것이고 그리고 내물권차를 빌렸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들어가보면 임대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뭐로 시작한다? 용역의 공부를 시작을 해요. 다만 1과 2에 해당이 되면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앞에서 제가 재화와 용역 공급 말씀드릴 때 제가 뭐 말씀드렸었냐면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날까요? 우리가 재화를 팔 땐 대부분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이런 식의 용어가 들어온다라면 용역 공급은 대체적으로 그런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라 무슨 수익금 이런 식의 용어들이 등장이 되죠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달라요. 또는 내가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다. 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입장이다. 그럼 재화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산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는 자산이 등장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용어들, 지불해야 되는 비용 쪽이 등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오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입장이 다른 거죠.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개정 과목에. 결론적으로 회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세요. 회계도.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라고 하는 부분. 자, 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그래서 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을 자연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무엇해달라? 부동산 매매에 포함해달라. 우리 여러분, 제가 건설업 같은 경우는 도급 전문 회사가 있고 분양 전문 회사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회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급 전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 부분이다. 분양은 내가 지어서 건물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매출 계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도급 전문 회사는 우리 공사수익금이라는 매출 계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가세는 공급자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건설업이면 공사수익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분양이나 판매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부동산의 매매이다? 그럼 부동산의 매매면 내가 샀다?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이 되겠죠. 내가 지어서 팔았다? 완성 건물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부가세는 하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회계도 영향을 받는 거여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험은 안 내요, 여러분. 그렇게 낼 수 없어요. 그냥 부가세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 정도로 끝나고요. 우리는 제조와 도매업으로밖에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포함하고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라. 그렇겠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얘기겠죠. 또는 우리는 분양업자로 등록하겠다는 부분. 자, 사업상의 목적으로 하나의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동산 매매업은요. 사업을 부동산 매매로 분류할 때 국가에서 정해준 부분의 하나가 요 2번이에요. 하나의 과세 기간에 우리는 한 번은 사야 되고요. 2번 이상의 판매는 이루어져야 되는 규정들이 또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경우들. 그래서 이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앞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건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이라고 할 건데 그 종류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더라? 건설업. 자, 건설업은 누가 봐도 용역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용역 공급이고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숙박. 여러분 숙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을 빌려주면서 숙박비를 받는 거죠. 잠자고 가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숙박, 음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재화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가 노동을 제공해서 또 다른 걸 상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상추 하나를 주고 그냥 먹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돼지고기, 생고기를 주고 먹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요리를 해서 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구워 먹든 아니면 얘를 볶음으로 해 먹든 어찌됐든. 그래서 음식점도 뭐로 들어간다?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점 업은 용역에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꼭세 표시하냐면 시험에 이들을 가장 많이 내요. 근데 자꾸 무엇으로? 재화로 자꾸 보는 습성들이 있어서 조심하시라는 것뿐이에요. 자, 운수업, 그리고 방송통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융과 보험업도 뭐로 들어간다?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지금 용역 범위에 있었던 부분 중에요. 뒤에 가면 다시 면세로 분류되는 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금융이나 보험업도 용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노란색 표시 조심하실 것. 우리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였다. 여러분 논밭을 다른 말로 하면 전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답을 빌려줬거나 과수원을 빌려줬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냐? 아니요, 이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성을 띄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용역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또는 지상권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 대여 사업도 무엇하지 않는다. 부동산업과 임대업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공급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용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용역의 공급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상권과 지역권은 반드시 붙어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업과 임대업에서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과 지상권에 설정되어 사업은 우리 과세거래가 될 거예요. 용역공급에 들어가는 거고요. 과세거래가 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가면 소득세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세도 이게 또 분류가 달라져요.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씨가 붙어있는 건 조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용역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왜 건물 살 때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게 뭘까요? 건물주와 땅 주인이 같은지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건물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지금 건물과 땅이 같은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계약을 하려고 보니 땅의 주인은 A입니다. 건물의 주인은 B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 B가 이 땅에 건물을 짓고 무엇을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법적으로 최대 20년밖에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럼 20년이 넘어가면 이 건물을 땅 주인인 A가 부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의 관계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이 지상권 설정은.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물을 사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땅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을 하는 부분들을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고어 관련된 건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엇에? 용역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내는 부분의 문제예요. 자, 사업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 보장, 행정에 대한 부분, 교육 서비스업, 제가 학원은 용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보건과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운동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우리 그 밖에 공공, 수리, 개인 서비스업 이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개인 서비스업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가사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고 국제나 외국 기관의 사업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 범위에 들어오는 분류를 지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꺽쇠 표시한 두 가지하고 별표 달아드린 것만 시험 목적상 꼭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의 범위를 가야 되겠죠. 여기도 재화의 공급처럼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의 실질 공급이라고 하면 우리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무를 제공하거나 앞에 있는 얘기랑 똑같아지죠, 여러분.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를 썼겠죠, 여러분. 그렇죠? 또는 법률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 재화 공급 얘기할 때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 뭐 외상후의 거래가 있었다. 우리 할부의 거래가 있었다. 뭐 우리는 현금의 매매 계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대상이 달라진 거죠. 앞에서는 재화라고 했다라면 지금 여기서는 용역이 들어오는 것밖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다? 음역 박스가 있는 거죠. 자,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달라진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일부는. 그러면 용역의 공급 사례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은 무조건 뭐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냥 용역 공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시멘트도 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주인이 사다 주지 않아요. 건설업자가 직접 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용역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계약에 의해서 실제
이 건설과 관련된 계약을 쓸 때요. 자재를 뭐를 쓰겠다,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얘기가 끝나지면서 계약이 되져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이익 부분에 추가시키는 건 용역 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재 가격은 벌써 산정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우리 무슨 부분, 아니 A 자재를 쓰기로 했는데 B 자재를 썼더라. 근데 나한테는 A 자재를 쓰겠다면서 돈 다 받아간 거잖아요. 그럼 다른 자재를 쓴 거죠. 기둥 6개를 세웠어야 되는데 기둥 5개만 세웠더라. 그래서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다? 그럼 이런 기둥 6개를 세우면 시멘트가 6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개 양밖에는 안 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가에 벌써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용역 대가에 이익을 붙여서 얼마에 수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용역 공급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거 재화 공급이냐 아니냐라는 거 구분해 달라고 했었을 때 나왔던 부분.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뭐만 해주는 거? 가공만 해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한다? 우리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곰돌이 인형을 만들 건데 여기에 눈을 달아야 되더라. 그러면 인형의 몸통과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눈을 가져다 주고 저는 뭐만 했다? 붙이는 것만 했다. 소위 말해서 풀칠만 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용역 공급이다.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 몸은 받았지만 눈은 내가 샀다라든지 또는 몸과 눈을 다 내가 했다라든지 그렇게 되지만 뭐가 된다? 우리 그 부분은 재화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재화 공급이었을 때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재화 공급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나는 주요 자재를 무엇하였다? 부담하였다. 부담하지 않았다? 부담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용역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주요 자재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했었을 때 나는 지금 현재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면 매출자의 입장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매출자 입장 또는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화 공급이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무슨 매출로 간다? 제품 매출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용역 공급이면 사실상 제품 매출 계정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회사에서 쓰는 적정한 계정 하나 만들어 쓰셔라. 그래서 저는 그냥 용역 매출로 써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지 확인하시고 쓰셔라. 근데 용역 매출도 의외로 많이 써요, 여러분. 노동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래서 용역 매출을 썼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급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매입자. 그래서 공급 받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화를 파는 것처럼 처리했으니까 이 사람도 재화를 사온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품을 사거나 그죠?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면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들이 제공한 거에 대해서 무엇한다? 추가 가공을 한다. 그러면 원재료라고 회계처리를 하겠죠. 뭐로 하든 요건을 맞춰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용역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부분 자기가 인형도 가져다 주고 눈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들이 붙여주기만 하거나 꼬매주기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당 꼬맨 가격을 줘야 되고 붙인 가격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등장해요. 요거는 대표적인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라는 부분하고 용역이란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땐 계정 과목을 모두 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쓸 수는 없어요. 회사의 요건을 좀 보실 것. 그래서 우리 왜 재고자산 수업할 때 제가 왜 병원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그럼 환자를 진료하고 우리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 그러면 매출을 뭐로 쓸 거냐? 대부분 의료 수입 쓴다. 환자 매출하고 쓰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입을 쓴다. 근데 그 의료 수입을 또 나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 병실에서 벌어들인 입원 환자들은 병실비를 내잖아요. 그럼 병실에서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진료하는 데서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우리 왜 큰 병원들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입원하면서 약이 나가죠. 그럼 그 약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쓰려고 해요.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병원에 대한
의류 수입도 구분이 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수입이라는 용어를 매출 계정에 많이 붙였어요. 네. 시험은 그러니까 제조나 도소매만 내는 거라서 아주 단촐했던 거거든요. 요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외주가공비는 시험 문제 낸 적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외주가공비는. 그리고 단서 줍니다. 읽어보면 외주가공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를 누구 입장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외주가공비를 지불한 것처럼 지문에 줘버려요. 그러면 외주가공비 쓰시면 되고요. 근데 나 아직 돈 안 줬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외주가공비인데 지금 재고자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주가공비에 돈 아직 안 줬다. 그럼 상대편 계정은 뭐로 가야 될까요?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업에 관습적으로 외주가공비를 외상 매입금 쓰지 않고요. 미지급금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 답안이 올라온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맞고 미지급금도 맞고, 근데 상거래 입장으로 본다라면 외상매입금이 맞는 표현이에요. 외상매입금이.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얘기는 한 번 더 점검한 거고요. 이것도 항상 조심하실 것. 네, 문제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세무사가 갖고 있는 지식, 회계사가 갖고 있는 지식, 학원에 있는 우리 강사 또는 뭐 학교의 교수 또는 뭐 학교에 있는 교수도 있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직원들 있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무엇하는 거예요?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비영리는 또 분류를 시켜 따로 빼버리지만 그래서 그런 걸 서비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기업이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 공급에 대한 의미. 자, 그다음 이제 간주 공급이 등장이 됩니다. 간주 공급. 자, 간주 공급은 우리 앞에 어디에서 재화의 공급처럼 똑같이 자가 공급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용역의 자가 공급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회사에 관리부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부가 지금 문서 작성할 게 있는데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지금 저희 서류 작성할 게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관리부가 조금 한산한 시간대 영업부에 가서 열심히 뭘 해줬다? 문서 작성을 해줬다. 그러면 그게 자가 공급이에요. 그러면 관리부에 있던 직원이 영업부에 가서 일을 해줬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몇 프로를 징수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기 쉬울까요? 금액 산정도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가 공급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걸 간주 공급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상 공급. 우리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영업부 직원들. 영업부가 거래처 영업을 나갔어요. 근데 거래처에서 배송 온 게 있어서 직원들이 막 물건을 내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는 물류팀이 다 따로 있어서 대부분 다 업무를 분리해서 쓰죠. 근데 우리가 회사가 작은 데들은 왜 배송이 오면 영업부 직원들도 내려가서 일하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업부 뭐 김영업 씨를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물건 나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기는 참 그렇죠. 그럼 무엇해요?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물건을 날라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회사한테 내가 한 30분 더 물건 나르는 거 도와줬으니 우리는 간주 공고로 보아서 얼마를 너한테 달라고 하겠다.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상 공급이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산정도 어렵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용역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로제공. 뭐 근로제공은 아까 자가공급 얘기할 때 했었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간주 공급으로 볼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자, 이 다만자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다만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엇하였다?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는 저리로 제공하였다. 저리도 포함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상, 저리. 그러면 여러분 무상이나 저리는 물로 쓴 부분, 우리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우리 보증금을 걸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뭘까요? 달달이 월세 얼마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월세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하는 거죠. 아, 여기는 실제 한 달에 25평을 빌려 쓰시게 되면 월 350만 원 내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강남에서 내는 한 달의 월세와 우리 용인에서 내는 한 달의 월세가 같지 않죠. 강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싼 데들은 1년치 월세가 여러분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허름한 건물을 살 수도 있을 만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우린 회계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시가라고 배웠죠, 여러분? 또는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 부가세에서도 똑같이 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공정가치, 공정가액, 시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는 받았어야 되는데 난 무엇하였다? 무상으로 제공했다. 무엇하였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월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제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리. 됐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법에 들어가면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겠다?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 국세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 하셨다가 또 적발돼서 시끄러운 일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까지 터져버리면 골치가 좀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특수 관계에 있는 누굴 말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회사의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겠죠. 그럼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종업원의 배우자. 그럼 이게 대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표이사 배우자는 들어오지만 회사에 임직원들의 배우자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임직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대표이사인 사업자의 배우자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들. 자,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특수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관계회사라는 게 또 있어서요. 그것도 또 관계를 따져보기도 하긴 해야 돼요. 일단은 사람적인 부분에 관계로 놓고 봤을 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신다면 안 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무사, 회계사 라이센스 준비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특수 관계인으로만 지문에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세청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자,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업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버지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현재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요즘에 뭐 커피집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을 한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들이 커피숍을 하나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1층을 좀 제가 쓸게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그래? 거기도 커피숍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건물주는 아버지이고 임차인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월세를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사업자 등록 냈겠죠. 당연히 내야 커피숍을 할 거니까요. 우리 커피집에서 카드 결제 안 되는 거 못 보신 적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숍을 내고 아들은 사업자 등록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임대차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무엇하고 있더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더라. 또는 허위로 계약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하고 월세 얼마 내는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둘이 월세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거 국세청이 다 지적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에는 월세를 월 300만 원 내는 것처럼 했지만 이 지금 현재 임대인인 아버지는 아들한테 한 번도 월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명 계약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는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아예 무상으로 계약을 쓰는 분들도 있긴 해요. 몰라서. 그래서 무상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사업자 등록 내겠죠. 왜냐면 아들은 사업자 등록 낼 때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자가 건물인지 남의 건물인지도 얘기할 거예요. 자가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을 쓸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쓰면 어쨌든 아버지는 남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아버지 건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썼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무상으로 써 있다? 무상으로 써 있어도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한테 시중에서 움직이는 시가 금액에 맞춰서 이 시가는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월세 평당 얼마씩 내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월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움직이는 월세만큼 아들한테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걸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 용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근데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지적하냐?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있고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라는 건 얼마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죠. 그러면 둘의 관계에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았는지 발행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낼 건데 그 가액명세서에 커피숍을 하고 있는 아들의 내역서가 들어와져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랬더니 가족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파악하자마자 바로 무엇한다? 아버지한테 연락합니다. 당신 부동산 임대 용역 신고한 부분에 아들한테 지금 무엇했던 거, 무상으로 했던, 저리로 했던, 이명계약을 했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빠져있더라.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무엇한다? 추징하죠. 네, 추징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뭘까요?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안 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적이 없네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 내실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분에 뭐가 있더라? 부가세 신고에 누락이 있었던 거죠. 그럼 누락이 있으면 나는 매출세액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럼 매출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무슨 부분? 우리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자는 부동산 임대공고 가액명세서라는 걸 또 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임대공고 가액명세서를 작성을 성실히 했느냐?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금액만큼 가산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가 지금 4개가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세를 내면서 가산세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국세청이요. 너무 허위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실정이에요. 매년마다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열심히 참 끊임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못 잡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본은 내가 갖고 있겠지만 부본 제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자가 건물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 건물도 아니다? 너 어디서 사업하세요? 전 집에서 해요. 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커피숍을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가능한 업들은 대부분 제가 왜 인터넷 쇼핑몰 하신 분들이 집에서 사업하신 분들 꽤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경우들 아니면 이런 업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추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거. 시험은 딱 이 글씨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은 요 글씨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글씨. 그래서 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업무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부분. 이거 시험 안 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 안 내고요. 네, 우리 업무 부분 때문에 알려드린 부분인데, 자, 그러면 내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저가 임대를 했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부가가치세법이랑 법인세법 또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잘못 썼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네, 법인세가 아니라 하나 더 쓰려야 되니까 뭘까요? 소득세겠죠, 여러분. 네, 소득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무상임대나 저가임대가 있었다. 그러면 너가 부당한 행위를 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세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걸 계산해서 무엇해라? 네가 얘기하는 걸 난 인정 못해. 그걸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왜 범죄자 잡았는데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난 인정 못해줘 라고 하는 부분. 그걸 국세청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무슨 금액으로 징수를 하겠다. 부가가치세 10%도 시가로,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시가로 무엇하겠다.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무상이었을 때는 전체 금액이겠죠. 저가였을 때는 차이 금액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증여의 성격이 띄어진다라고 하시게 되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만큼 증여세를 징수할 거고요. 저가 임대에 대한 부분은 시가 금액과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 증여까지는 모르셔도 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은 무슨 부분?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이래유라는 거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은 그냥 시가예요, 시가. 뒤에 가면 과세표준 얘기 때 이 시가 얘기가 다시 나와요. 네, 무상이나 저리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면 무슨 부분?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무엇으로? 시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그때 쓰는 그 시가가 여기 다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먼저 시가 용어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진행하는 부분에 용역 공급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부분의 내용 중에 부수재화라는 부분, 부수용역이라는 부분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회계급수는 관계가 없고요. 세무급수만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